자, 경영자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요. 경영자의 역할 중에 이제 대인적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인적 역할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사람들과의 대면 과정, 만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대인적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고 경영자의 대인적 역할에서는 기업을 대표한다는 대표자로서의 역할, 또 리더로서의 역할, 또 연락 또는 접촉자,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또는 접촉자로서의 역할이 이제 존재하는데, 대외 대표자로서 역할은 한 단위 조직의 장으로서 대외 행사에 참석하거나 또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조직을 방문하는 내방객을 접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외로 경영자들이 이러한 역할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제 평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그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역할도 사람을 상대하면서 인터퍼스널 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락 또는 접촉자로서의 역할은 기업 내의 종업원들과의 접촉 또는 기업 외부의 공급자나 고객들과의 재반 이해 집단과의 접촉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츠버르가라는 사람이 그 실질적 관찰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실제로 관찰을 했다는 거죠. 어떤 계층의 경영자를 막론하고 뭐 최고 경영자가 됐건 중간 계층이 됐건 하위 경영자가 됐건 공식적인 권한과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대인적, 정보적, 의사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인적 정보를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적, 의사결정적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영자의 역할은 이제 정보적 역할인데요.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기업 내부 또는 기업 외부의 다양한 채널, 경로를 통해서 수집하고 이것을 다른 부서 또는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적 역할은 그 모니터로서의 역할 또는 어떤 정보나 이념의 전파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로서의 역할은 공식적인 조직의 정보망뿐 아니고 비공식적인 개인 정보망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탐색하는 그런 역할을 모니터로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화하고 그걸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해서 모니터해서 이것을 다시 그 경영 사이클에다가 인풋하는 그런 역할을 경영에서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모니터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파자로서의 역할은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퍼뜨리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CEO가 메시지를 준다면 그 CEO가 메시지를 주면 그 구성원들은 그 CEO의 의사결정적 무게 때문에 그 정보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인데 수집한 정보의 일부를 자신의 부서 혹은 기업 내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CEO는 CEO로서의 대변인의 역할이 있고, 또는 부서의 부서장, 그러면 이 사람은 미들 매니지먼트잖아요. 중간층 경영자는 중간층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우리가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주주, 둘째는 임직원 종업원, 세 번째는 공급자라든가 또 우리의 물건을 사가져가는 구매자라든가 소비자 말고 그런 기업,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업이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사회, 국가가 있다는 거죠. 이걸 5가지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사결정적 역할이 있는데요.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전개하면서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죠. 결국 경영이라는 건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적 역할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기업가로서의 역할, 또 경영방해 또는 애로 요인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예측하고 경영방해나 위험이나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구성원들이 겪을 애로 요인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배분자로서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조직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한계 자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한 달이면 30일이고 1년이면 365일이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라는 자원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걸 우리가 무한정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은 인적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자원은 항상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돼요. 그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매니지먼트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상가로서의 역할, 아까 앞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주,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국가나 지방단체,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대면에서 항상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기업을 대표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4가지로 정리해 보면, 기업가로서의 역할은 경영자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창의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창의적 노력이라는 거 제가 그 메타 지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미들 매니지먼트나 탑 매니지먼트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뛰어난 능력들이 있어요. 그 메타 능력이 있어요. 그 메타 능력이라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력한 네트워크라든가 글로벌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또 경영 방해, 애로 요인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종업원들이 파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매니지먼트에서 종업원들에게 준 고용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애로 요인이 될 수 있고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죠. 또 거래하는 상대방의 파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 상대 기업, 거래 상대방 기업이 파산함으로써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계약 위반도 일종의 신용 리스크죠. 이런 같이 기업 내외에서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뿐 아니고 이런 방해 요인이나 애로 요인을 사전적으로 인지해서 그것을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하는 기업 리스크 관리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 배분자로서의 역할. 경영자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예산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 어느 부서에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기업에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획부서랑 친하면 자원을 좀 잘 배분받고 뭐 이러한 그 정말 웃지 못할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독일 기업에서도 10년 동안 일한 적이 있는데 독일 기업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세계적인 모범 기준의 기업 경영에서는 그런 식의 자원 배분은 절대 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가로서의 역할, 경영자가 이제 이해관계자, 특히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든가 노동조합, 종업원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의견차를 해소하는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매년 그 노조와의 협상 결과가 신문에 공표되잖아요. 그래서 그 협상이 잘 안 되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어떻게 해요? 파업을 하죠. 공장을 세우면 아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영자로서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적 역할이 탑 매니지먼트나 미들 매니지먼트나 하위 매니지먼트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영자의 역할을 이제 한 표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인 권한과 또 지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적인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적 역할인데 대인적 역할에서는 외형적으로 자기 조직을 뭐 회사 전체 또는 부서, 사업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리더로서의 역할, 리더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동기부여예요. 자기와 같이 일하는, 자기가 책임지는 사업 영역의 그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리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락자 역할이라는 거, 나에게 그 어떤 내용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락자 역할이라는 거. 자, 정보적 역할이라는 것은 정보 탐색자로서의 역할. 여러분들 그 최고 경영진이 되면 11월쯤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내년 경기를 전망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이 아니고 전략계획일 경우는 5년이나 10년 후에 기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해야 돼요.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 탐색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정보의 보급자로서의 역할. 내가 수집한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보면 그 이재명 경기지사,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전달해요. 거의 매일 전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정보,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사그러들었냐, 또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냐, 이런 아주 그 전문가로서의 아니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사 결정 내지는 예측을 그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기도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공유하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보급자로서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으로 역할. CEO는 기업 전체를 대변하고, 사업본부장은 사업본부의 역할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부장은 자기 부서, 그 다음에 그 대리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영역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적 역할은 기업가로서의 역할,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거나 혁신을 하거나 이런 기업가로서의 의사결정적 역할, 그 다음에 분쟁 해결자로서의 역할, 기업의 이해관계자, 즉 주주, 종업원,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내지는 국가, 이런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해결자 역할,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한계 자원인 시간과 또 예산과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 그 다음에 협상자로서의 역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특별히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과의 협상, 또는 내가 구매자로서의 역할, 또는 우리가 판매할 때 판매자로서의 역할,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봤잖아요. 기업이 전략을 세울 때 그 중에 구매자로서의 협상력, 또 판매자로서의 협상력,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역할도 다 이제 이 경영자들의 역할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기술인데요. 이제 경영기술, 경영자는 계획 수립, 조직화, 지휘 통제와 같은 관리 과정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경영의 관리 과정인데, 경영자로서의 역할, 앞에서 본 대인적, 정보적, 의사결정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경영자가 경영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는 이론적인 경영학이라든가 실천적인 경영학뿐 아니고 경영기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경영에 들어가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경영학을 통해서 습득할 수만은 없어요. 그 경영기술이 뛰어난 전문 경영인들이 있다고요. 자, 경영기술의 유형에는 전문적 경영기술, 또 인간적 경영기술, 개념적 경영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문적 경영기술은 전문 분야에서 고유한 도구나 절차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영자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적 능력을 우리가 대학에서 또는 이제 대학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부족하니까 직장에서 job on the training, 내가 job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익히게 되고, 이 전문적 경영 기술은 여러분들이 4분면에서 1분면으로 가기까지 계속 습득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 인간적 경영 기술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동기를 부여하는 게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 경영 기술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뜻이 같고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인간적 경영 기술을 가지고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조차도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게 개념적 경영 기술입니다. 이 개념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인사 조직에서 어떤 사람의 이제 우리가
CEO를 하나 채용한다 그럽시다. 그 사람이 우리 CEO로 채용이 돼서 얼마나 그 훌륭한 경영 기술을 발휘할지 이런 것을 이제 미리 판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개념적 이 파악 능력이에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와 활동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으로서 이게 이제 정신적인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업 조직 전체를 보고 각 부분이 서로 어떻게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외우는 게 아니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개념적 기술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리더급, 국가의 리더급 그 사람들 중에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저는 그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인들의 경우는 이 지역,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저 사람이 과연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은 뭐 정치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기업은 개념 없는 사람이 경영진이 되면 그 기업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 기술 중에 하나가 개념적 경영 기술입니다. 자, 이제 경영 계층과 앞에서 알아본 경영 기술이 이제 약간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위계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하위 경영층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그 경영 기술은 주로 하위 경영층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근데 여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 경영층도 다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 경영층은 그 인간적인 경영 기술,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층은 개념적 경영 기술이 특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게 다 중요하지. 다른데 하위 경영층에서 개념적인 경영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특히 최고 경영층에게는 개념적인 경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전문적 경영 기술은 하위 수준의 경영 계층에서 특히 중요하게 간주되며 상위 수준의 경영 계층에 올라갈수록 그 중요성은 낮긴 하지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개념적 경영 기술은 상위 수준의 경영 계층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장기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기도지사가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사결정 행위와 저기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그 지방에서 최고 그 정치인이 하는 그런 개념적 경영 발휘하고 있는 개념적 경영 기술 여러분 보기 어때요?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이 그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놓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간적 경영 기술은 모든 수준의 경영 계층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지만 특별히 중간 경영층에 이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영 기술이다. 그런데 뭐 이것은 구분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층에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